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모델러를 위한 전사. 자, 오늘은 그 베를린 문광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그 최순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최 교수님은 현재 고려대에 재직 중이시고요. 근데 교수라는 신분보다도 모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독일군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좀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책 리뷰를 먼저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먼저 하려고 하다가 좀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또 워낙 또 재밌는 얘기들도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모델러를 위한 전사를 아예 베를린 편으로 하면서 요 뒤쪽에 후반부에 요 책 설명을 해드리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 베를린 전투 하면은요, 일단 2차 대전의 그 사실상 마지막 전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소련군이요, 그 베를린이라는 도시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250만 정도를 동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미군보다 먼저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스탈린이 아무튼 요 베를린을 우선적으로 점령을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남부군 집단 쪽에는 상당히 강력한 병력들이 독일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걔네들을 움직이지 말라 그랬어요. 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그렇죠. 베를린에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찌꺼기들만 모아가지고 했는데 그 걔를 약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러시아는 예정대로 베를린을 원래 함락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병력을 집중시킨 면이 강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연합군들은 물론 이제 여러분도 좀 아시겠지만은 파리를 먼저 다시 찾는 것 같은 거는 서로 이렇게 몽고메리나 패튼이 서로 경쟁하고 이런 기사도 있지만 사실 베를린을 먼저 함락시키는 것에 대해서 연합군 쪽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사실은 4월 달에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루스벨트가 사망을 하고요. 이제 트루먼이 분명히 됐는데 사실은 아이젠하워가 그 정치적으로 볼 때 어차피 먼저 있었던 협정에 의해서 만일 전쟁이 끝나면 그 러시아군이 거의 베를린에 진주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아이젠하워 장군은 베를린을 먼저 함락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련이 먼저. 결국 전쟁이 정치의 연장이다. 그런 셈이죠. 뒤에 정치적인 고려가 항상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히틀러도 처음에 모스크바로 그냥 냅다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렇죠. 그래서 병력을 또 분산시키는 바람에, 그렇죠. 키예프에서 60만 포위를 하긴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모스크바 정도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죠. 부분이죠. 자, 그런데 그 베를린에 공격하기 위해서 소련군은 그렇게 많은 병력을 동원을 했어요. 250만에다가 전차가 6,200대? 되게 6,200대 정도라고. 항공기가 7,500대 이러는데 거의 독일군은 5분의 1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 독일은 당시에 그 독일 내에 남아있던 기갑 전력이 한 1,500대 정도. 그 전투기는 많이 남아 있었는데 사실 공군 전력은 그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름이 없었다. 그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독일이 기름이 없어졌다 그러는데 그 2000년 이후에 나온 자료를 보면요, 사실 독일이 최후 전쟁이나 만일 이 전쟁이 그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상당수 비축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합군의 폭격에 인해서 보급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연료가 보급이 안 된 것뿐이지 2200대 항공기와 비축류는 상당했고요. 의외로 전투기 조종사가 모자라서 그것을 운영하지 못했다고 하는 요즘 주장이 상당히 많은 그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베를린 나면 그 유명한 게 그 운터강 영화, 히틀러 나오는 그 영화도 보면 상당히 그 실감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독일인의 시각에서. 그거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좀 느끼세요? 이제 히틀러의 어떤 인간적인 면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이제 보좌관들, 그다음에 지휘관들의 어떤 갈등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되게 우리가 여태까지 본 그 영화들 보면 되게 연합군들이나 승자 입장에서 많이 영화를 만든 것인데 운터강은 확실히 독일인들 입장에서 만든 영화죠. 그래서 조금은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일단 대사가 독일어니까. 그렇죠. 그리고 독일 배우고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아까 뭐 200만 어쩌고 했지만 예. 좀 그 양군 전력들을 네.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독일 공방전이라고 하면은 베를린 수도 당시의 독일 수도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독일을 그러니까 베를린을 공격한 병력만 가지고서 일단은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한 30에서 50만 병력 중에서 러시아가 베를린을 공격하기 위해서 투입한 병력은 약 150만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주변에서. 그렇죠. 주변에서 이제 전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주력으로 투입한 것이 150만. 거기에 비해서 당시에 독일은 당시에 가용 전력이 약 그 36사단에서 약 76만이라고 기록이 나오는데 실제로 베를린 자체를 시를 수비하는 병력은 일반인들 우리가 보통 포스트룸이라고 부르는 일반인들하고 경찰관들 이제 히틀러 유스 그런 병력해서 일반인들이 약 4만 그 다음에 독일 우리가 군대라고 부르는 군인들이 약 4만 5천 정도 돼서 실제로는 한 8만 5천 명이 수비를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돌격대고 예, 그렇죠. 그 히틀러 유겐트가 절반이다. 그렇죠.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거의 뭐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개는 그래서 대개는 이 고정된 수비 전력이 대개 일반인들이었고 수시로 움직이면서 이 전투를 벌였던 병력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군인들이 되겠죠. 전투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 보면은 기록을 보면은요. 그 물론 이제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주로 베를린을 공격했느냐 역시 막강한 포병 화력입니다. 무려 여기 보면 41,600이라고 되는 포를 가지고서 베를린을 그냥 쏜 겁니다. 예, 그래서 베를린이 큰 도시였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큰 도로들이 있었는데요. 이 도로들이 아시겠지만은 되게 넓고 시야가 넓기 때문에 전차들을 물론 당연히 주력 전차들을 이 시내로 주입시켰지만은 당연히 독일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그 요소마다 그 대전차포를 가지고서 방어를 했기 때문에 막힐 때마다 이 포로 전황을 이제 타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은 그 포병을 가지고 그 막강한 포병 화력으로 그 전선을 이끌어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소련 사람들이 대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전쟁의 신이다. 예, 거기에 비해서 4만 한 1,000 정도의 그 화력에 비해서 독일은 약 한 9,000 정도라고 기록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베를린에서 가용됐던 화력 정도는 한 1,000문 정도의 대포가 아마 활용됐다고. 야포가 있긴 있었나 보죠, 그래도. 아니요. 저희가 이제 곧 말할 이 자료집을 보면은요. 210mm 유탄포 같은 아니나 180mm 그런 굉장히 대구경의 포를 많이 운영했던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영화 보면 왜 시내에 뭐 88mm 포 이런 것들 뭐 많이. 그건 되게 대전차용을 위해서 많이 배치를 했다고 본다면은 야포도 많았다. 그러니까는 대전차 화력으로 야포를 상당히 대전 말에 많이 활용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이제 뭐 요 프로가 전사 프로긴 하지만 모델러를 위한 전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특별히 오늘은 책을 좀 이제 소개를 원래 이거 소개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각 부대별로 뭐 싸운 장면, 사진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솔직히 교수님도 뭐 한 프라모델 한 40년 정도 만드셨죠. 40년 넘게 했죠.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는 사실 베를린 자료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이 책에 보면은요, 이 책이 베를린 공방전을 이거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자료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를린은 의외로 이게 뭐 그냥 뭐 얘기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특히 사진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나오고 뭐 저희도 아주 그냥 아이고 이런 게 다 나왔나 싶어가지고 저도 사고 교수님도 사고 또 우리 또 모형서클 회원들도 사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 명이 이걸 샀는데 이게 참 그 대단한 책 같아요.
요걸 오늘 소개를 하면서 같이 베를린 전투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할 건데요. 자, 일단 이 출판사가 판저렉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어떤 출판사입니까? 이게 이제 영국에 있는 출판사인데요. 판처렉스라는 게 사실은 고증을 하시는 사가들 분들이 만든 일종의 자료집을 주로 출판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맨 처음에는 그 2차 대전 때 그 서부 전선에 있는 그 간단히 말하면 전투 직후에 파괴된 장비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사진들을 주로 모아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것이 어떤 부대 대독이고 어떤 전투에 쓰였고 어떤 형식인지를 다루는 그러한 자료집과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자료집을 주로 출판하는 회사인데요. 아마 그게 바탕이 돼서 이렇게 굉장히 방대한 자료집이 결국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요. 시내에 고정포대 말하자면 못 움직이는 전차로 만든 고정포대가 의외로 많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보면은 전쟁이 끝나고도 한 몇 년 동안 이게 안 채워져 못 채워진 거겠죠? 안 채워진 것보다. 예, 뭐 이게 뭐 거의 뭐 49년도까지도 남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그 맨 처음에는 제가 이 베를린 공방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한 편견 중에 하나가 그 전차 포탑을 콘크리트로 된 그 일종의 벙커 위에다가 올려놨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그게 아니고 그 가용될 수 있는 전차들인데 엔진과 로드 휠을 다 빼버리고 그 포탑링을 남겨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간단히 말하면 포탑을 그대로 두면은 손으로 포탑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식의 간단히 말하면 엔진과 로드 휠이 없는 고정포대. 고정포대를 그 땅에다가 한 반쯤이나 포탑만 나오게 묻어서 주로 이 동서남북을 가르는 가장 큰 도로 양옆에다가 묻어둔 거죠. 간단히 말하면 러시아의 주력 전차들이 들어오는 진입구에다가 그걸 다 배치시킨 겁니다. 그리고 역시 러시아도 방법이 없어요. 거기로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큰 희생을 치르고라도 결국은 들어갔던 거고 거기서 큰 활약을 했던 게 아마 이런 전차 포대들이죠. 자, 일단 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책에 지도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책은 사진만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진들의 전체적인 베를린 도시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를 설명을 해주는 유용한 자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좀 스캔을 떠서 화면에 띄워봤어요. 그래서 이거 좀 화면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러시아군이 베를린을 공격할 때 주공의 방향은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 그리고 동쪽, 남쪽에서 압박해서 들어오는데 사실 주공부대는 사실은 남쪽입니다. 그렇고 여기 보시면은 알파벳 대문자로 이렇게 보면은 D, C, B 시계의 정방향으로 이렇게 알파벳이 표시되어 있는데 8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독일군들이 러시아군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8개, A로부터 H까지의 8개 방어구역이 있고 요 정면에 이 Z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그 총통이 숨어있는, 히틀러가 숨어있는 가장 그 핵심 지역, 이게 이제 시타델이라고 해서 성이죠. 성 안이죠. 요것이 이제 본부인 셈입니다. 그래서 총 8구역과 여기가 이제 중앙 본부 이렇게 해서 총 9구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점선은 베를린 중심으로 들어가는 큰 도로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큰 도로로 러시아군이 주력 전차를 가지고 들어올 것이라는 걸 예상해서 이 도로상에 보시면은 주로 이렇게 판터 포탑들이 이렇게 쭉 포진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당연히 이것이 이제 대전차 포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포탑들이 있는 거를 이 지도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이제 전차들이 2개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은 전쟁이 끝난 다음,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 전차들이 대격전을 벌여서 잔해가 남아있는 책에 보면은 기록 사진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페이지죠, 그죠? 그렇죠. 페이지를 의미하고요.
당연히 요 포탑, 요 대전차 포탑 밑에도 페이지 수 여기 보면 114페이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이제 요 포탑의 사진을 보실 수 있고 이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에 대한 그 설명을 간략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주로 전투가 벌어진 지역은 그 남부에 있는 이 템펠호프 비행장 주위에서 먼저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 전차들이나 장비들의 잔해를 비행장과 여기가 이제 동물원이에요. 이 동물원 근처에도 조금 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주로 이 비행장 안에다가 나중에 부서진 장비들을 이렇게 모아놓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요 책의 그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 이 잔뜩 모아둔 그 장비들, 파괴된 장비들이 주로 많죠. 그거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요곳이 이제 그 총통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이 칸슬러라이라고 하는 여기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의사당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러시아 분들은 전통적으로 여기 보면 그 유명한 브란덴부르크의 문이 있고요. 여기가 독일을 더 상징한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의외로 독일 이 히틀러가 숨어 있는 바로 이 건물에서 당연히 여기가 저항이 가장 심하겠죠. 그러니까 러시아군들은 당연히 여기 보면 전차들이 이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당연히 총독을 보호하는 곳이니까 이제 주력 부대가 있는 곳이지만 당연히 저항이 심할 거를 예상한 러시아군들은 사실 여기 총통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삥 돌아서 사실은 요 브란덴부르크 문과 국회의사당을 먼저 점거하고 저희가 그 알고 있는 유명한 사진, 그 러시아 깃발이 휘날리는 그 사진은 그게 여기서 먼저 결국은 벌어져요. 그 히틀러는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뭔데 이렇게 막 버티고 있나 뭐 그랬겠네. 그렇지요. 예, 사실은 여기 뭘 지키겠다는 건가? 그렇죠. 이게 일종의 총통의 사저거든요. 이 공관 같은 것인데 사실 러시아군들은 전통적으로 여기가 이제 라이히스닥이에요. 이 우리나라 말은 국회의사당 같은 건데 이게 상징성이 가장 크고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러시아군의 최종 목표는 바로 여기였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주력 부대가 여기가 저항이 심하니까 여기를 우회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도 보면은 이 장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는 그 대공포 대공포탑. 포탑입니다. 독일군은 사실 나중에 철수할 때를 생각해서 이 서쪽으로 이제 탈출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 후반부에 보면은 간단히 말하면 히틀러가 이제 자살하기 직전에 이제 탈출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요. 남아 있는 병력이 새벽에 여기로 탈출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탈출로도 여기 보면은 지도를 통해서 이 남아있는 잔존병력들이 어떻게 탈출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보여주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심 있게 볼 점은 뭐냐 하면은 역시 큰 도시이기 때문에 기차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호프라고 해가지고 기차역들이 우리도 보면은 서울 중심지에 기차역이라든지 전철역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차역들을 보여주고 있고 당연히 이 기차역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진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프리드리히반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차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방어진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죠. 전투의 전반부를 다 보여주는 그러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베를린 공방전 개요하고요. 그다음에 책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아무튼 개요를 살펴봤는데요. 이 유튜브 이거 또 길어지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니까 인위적으로 좀 2부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책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2부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실제 이제 요 책 리뷰 같이 생각이 되시겠지만 이 모델러들이 흥미를 가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2부에서는 요 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거기 나오는 특이한 사진들 같이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